코로나19의 장기화,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우리는 세계의 불안정한 분위기가 몰고 온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식량 안보. 각국 정상들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크게 오르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는 이미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 생존의 필수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의 근간 산업으로 그 가치는 대체 불가하죠.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농업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경쟁력이 없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 농업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농업인들의 노력과 결실로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농업. 이제 거대한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1만 년 넘게 이어져온 대지의 역사 아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메가 FTA,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의 문을 두드린 이들. 자신만의 경쟁력을 무기 삼아 위기를 기회로 뒤바꾼 농업인들의 노력 속에는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을까요? 자국과 타국 사이, 나라와 나라 간 교역의 시작은 세계를 부흥시켜 왔습니다. 각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의 힘을 기르고 힘의 균형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국력을 쌓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몸집을 거대하게 부풀린 새로운 통상 질서가 등장했습니다. 메가 FTA, 기존의 양자 FTA의 형태가 아닌 대규모의 경제권을 쥔 국가 여럿이 모여 무역 자유화를 이끄는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 새로운 무역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1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정식 발효되면서 메가 FTA 시대로의 첫걸음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거대해진 국제 통상 시장이 한국 농업의 위기일지 기회일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가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열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 농업이든 그다음에 이런 4차 기술 혁명이든 예전에 그 농업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부존 자원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어떤 미래 가능성들이 있다. 2004년 한칠내 발효를 시작으로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하며 무역 이익을 늘려온 우리나라. FTA를 해외 시장의 교두보로 삼으며 세계에 우리 경쟁력을 알려왔는데요.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적인 물류 대란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우리 농산물은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13억 6천만 달러, 역대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올해는 이미 3분기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1.4%나 증가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 수출액은 8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6% 정도 되는데 그 전년보다 1.2%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아세안, EU로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품목별로 보면 김치, 홍삼 조제품 이런 품목들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쥔 채 이제 막 메가 FTA라는 문턱에 선 우리나라.
더욱 커진 국제시장에 맞서 국내 농식품 수출의 미래를 보다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산물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농업, 그리고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남도의 평야를 뒤덮은 초록빛 물결.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벼가 무르익어 갑니다. 이곳은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인 쌀. 그 중에서도 국산 유기농 쌀을 알리고자 농가들이 하나둘 모여 이룬 수출단지인데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쌀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일반 백미가 아니라 세계의 입맛을 겨냥한 특수미 품종들이죠. 여기 가바쌀은 감마 부트리 애시드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가바의 성분을 레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쌀이고요. 그 외에 품종이 있는 쌀들은 향미, 향기가 밥을 하면 향기가 나는 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립종 종류의 수출 타겟을 위해서 장립종 종류의 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 수출 기지로서 몇 가지의 작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재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분위기. 식량 안보와 곡물 산업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곳은 어엿한 쌀 수출 기지로서 여러 나라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의 특수미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싹을 틔우는 지속 가능한 기능성 쌀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이 심해져서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왔을 때, 물에 잠겼을 때, 물이 없을 때 수확량이 자동으로 20% 감소를 하고 폐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유전자 체온을 많이 모아가지고 물에 잠겼을 때도 수확량이 보존되는 거, 가뭄에 걸렸을 때도 수확량이 보존되는 종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곳은 자체 개발한 자연순환 농법,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적용한 유기농 쌀만을 생산합니다. 오로지 유기농법 하나만을 연구하며 힘을 기울여온 끝에 유체 자원순환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봄에 유체를 심고 땅을 갈아 비료로 쓰는 벼 재배 방식. 다시 말해 이곳의 쌀은 유체를 먹고 자라는 친환경 쌀입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유기농 쌀을 세계의 경쟁력 있는 국산 품종으로 개발하기를 13년. 우수한 DNA 품종을 교배해 이곳에서 3종의 특수미가 탄생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기호가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 영양분이 많고 성분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자기들이 먹었던 쌀하고 비슷한 쌀, 즉 자포니카 계열의 장립종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향이 많이 나오는 나라를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기호도를 맞춰서 타겟 수출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자로 수출한다면 아마 생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호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게 소비자 선호가 다 다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조사, 연구,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농가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농가에 조직화돼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해외 시장을 조사할 수 있게끔 그 규모가 돼야지 그런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고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조직들도 갖출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잘 좀 활용하는 게, 살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입맛에 맞도록 품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여한 쌀. 하지만 첫 수출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품종 개발에 있어 안정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국제 인증입니다.
그 종류만도 6종. 매년 갱신을 통해 인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생산품의 품질과 안전. 동아리 많이 된다는 쪼개진다든지 쌀이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또 쌀로 한번 까봐놓은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한 특수미는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거칩니다. 자포니카와 향미, 가바쌀 등 수출 품종 모두 국제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덕분에 해외 수출국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농사 짓는 방법, 인증 제도, 그다음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외국을. 상대 나라의 문화를 읽지 못하면 저희는 이런 거 수출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인증기관의 마크를 달고 있어야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생소한 상품을 음식으로 소비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어떤 인증기관에서 이건 안전한 식품이다. 이건 위생 절차를 다 거친 상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종교적으로 할랄이나 코셔를 믿는 그런 소비자들한테는 종교적으로 모든 절차를 우리가 신앙에 위배되지 않게끔 거친 상품이다. 이렇게 인증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출하는 상품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인증 것들을 꼭 달고 가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기까지 쉽지 않았던 여정. 각 나라에 특화된 농법과 문화, 인증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바쳤는데요. 이들에게 국제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깃든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세계 수출 경쟁에서 당당히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린 유기농 쌀. 수출 초반에는 한인 위주의 소비뿐이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각 나라의 바이어들에게 신뢰받기 시작하면서 수출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농부의 1년을 아낌없이 쏟아 일궈낸 황금곡식 쌀. 전 세계 인구 40%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수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좁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급 시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 수준에 맞는 고급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제가 안 깔리고 수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수출의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품질 보증 마크 국제 인증. 최근 새로운 식품 시장으로 떠오르는 할랄 시장 규모만 봐도 해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가 FTA 시대, 더 넓어진 교육에 필요한 국제 인증은 새로운 수출 판로를 뚫는 경쟁력이 되어줄 겁니다. 배작물 분야, 첫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배 또한 이 타이틀을 원동력 삼아 수출에 성공했는데요. 신선 농산물인 과일에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했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법인 농가들이 거의 농업인 2, 3세들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 배는 참 맛있습니다. 어느 순간 배는 사이즈는 커졌는데 맛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2, 3세들이 농업에 들어오면서 성계농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맛있는 배를 생산하자. 그게 코셔였고 할랄이었습니다. 단단히 여무른 이 배는 곧 수출길에 오를 겁니다. 할랄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친환경으로 재배된 건데요. 농사에 필요한 그 어떤 요소도 할랄이 규정한 유해한 것, 즉 동물성 원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비료라는 게 할랄은 이제 돼지 축분을 쓰면 안 되거든요. 할랄 붓고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 축분을 쓰면 안 돼요. 크기랑 그런 거 상관없이 맛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촉신제를 쓰게 되면 모양이랑 이제 크기는 참 큰데 이제 맛이 이제 안 쓴 거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맛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번 사간 사람들은 이제 다시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격 신경 안 쓰고 추석 신경 안 쓰고 이제 배를 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재밌어요. 네. 자연의 섭리로 키워낸 배. 전통 방식을 따른 덕분일까요? 이곳의 배는 국내 처음으로 인도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뭐 그때는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뭐 한랄이 또 우리나라라든지 이렇게 익숙하게 한랄 식품이나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는 또 지방이다 보니까 더더욱 또 무슬림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구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전혀 다른 타국의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농가 개인이 취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원자재부터 제품, 생산시설, 위생 등 전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들을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별원들은 보건증이 꼭 필수고요.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이제 작업복, 그 위생복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ISO 규정에 맞는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고, 농약 관련해서는 농약 MSDS 자료, 그 농약을 한 해 친 약품의 성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농약 업체마다 그 건건이 다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되고요. 박스나 펜캡 등 자재에 필요한 그런 그 성분 내역서도 다 필요합니다. 할랄 인증은 농산물 생산 자체의 안전은 물론 일하는 이들의 위생과 설비, 사용하는 자재까지도 관리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배는 이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춘 덕에 홍콩, 동남아를 시작으로 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했는데요. 작년 수출액만 무려 120만 달러. 이 성공적인 결실을 얻는 데에는 할랄 인증이 한몫했습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는 곳은 호주, 캐나다, 동남아, 아랍에미리트 외 한 10개국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불. 올해 수출액 목표는 약 200만 달러. 농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생산 전량을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맛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수출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선과일 분야라는 어려움을 딛고 할랄 인증을 지켜낸 우리 배. 수출 품목으로서 당당히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거대한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농업 강국과의 경쟁은 다시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내수는 다른 농사가 저조하고 제가 잘 됐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은 다 같이 잘 돼야만이 그 팀이, 그 농단이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식, 선진 지식 이런 걸 철저하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주에 위치한 한 복숭아 농장을 찾았습니다. 30농가가 힘을 합쳐 일군 대규모 복숭아 단지인데요. 이곳에서 수출을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올해로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도부터 수출을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AT에서 인정을 해주는 수출 단지로 저를 받아서 수출을 2014년도부터 수출을 지금 꾸준하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밖에 수출을 또 안 했고 또 외지에서 서울서 같은 데 우리 현지에서 복숭아 수출을 한다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복숭아도 수출을 하냐고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인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고 단단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위상도 잠시. 지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날아간 교육의 문을 가로막았고 수출 농가는 점차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작년 20년도부터 해서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타격이 많이 갔죠. 일단은 복숭아 가격보다 수출 항공료가 2배, 3배씩 가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바이어들이 물건을 못 갖고 가고 그 돈을 거기 가서는 동남아로 가서는 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항공료가 2배, 3배로 뛰니까 물건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물류 대란과 같은 단기적인 그 변동 사항에 대응해서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라벨링이라든지 포장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들의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조합에선 한 가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의 장점을 살려 달고 맛있는 과일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당도보다 높은 고당도의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략.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을 통해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과수를 심는 토양의 산도와 비율을 맞추는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가에는 지금 거의 땅이 마사로 해서 물빠짐이 첫째는 물빠짐이 좋고 이 땅 흙 자체가 비가 안 많아도 하루만 지나면 물이 다 빠집니다. 이게. 저희 복숭아가 당도도 좋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이게 약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당도를 이 복숭아 자체를 그 당도를 18브릭스, 20브릭스까지 올린답니다. 이게 물로만 딴 거 영양제 이런 걸 안 줘도 그 정도 그런 기술을 지금 우리가 습득을 했어요. 이제 영양제 주는 것부터 해서 물 주는 것부터 해서 그만 내년도부터는 지금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그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배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의 변화와 함께 국제안전 기준인 글로벌 GAP 인증도 받았습니다. 복숭아 수출 단지 내에서는 첫 인증. 홍콩에 편중됐던 수출 시장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는데요. 글로벌 GAP는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태국 수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약 500톤가량을 수출하며 국내 복숭아 수출 단지의 저력을 보여줬죠. 홍콩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곧 이제 수출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처음 수출 당시 약 10톤에 불과했던 물량과 비교한다면 눈부신 성장.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가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점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스마트 시설을 적용한 선과장을 통해 압상에 따른 과실 손상을 줄이며 품질 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과실이 큰 복숭아를 선호하는 홍콩, 중간 크기의 복숭아를 선호하는 태국 등 각 나라의 선호 조건에 맞춰 포장 규격을 다양화했는데요. 수출 지역 맞춤형 복숭아를 선별한 것 또한 수출 경쟁의 우위를 잡은 열쇠가 됐습니다.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수확해 머나먼 타국 땅에 도착하는데 최소 6일. 더 먼 나라라면 10여일을 훌쩍 넘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이 신선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갓 수확한 고구마가 머나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통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할 새로운 기술을 익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신선도 유지 기술. 그 첫 번째 단계가 작물의 표피 처리 과정인 큐어링입니다. 32, 35도에서 80에서 90% 정도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고구마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큐어링 처리를 함으로써 수확 시 생긴 상처를 아물게 되고 그때 큐티클층이 형성이 되면서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장 중에 단맛과 경도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선도 유지 효과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조건에 맞춰 4일간 큐어링을 거치면 작물의 당도가 증가하고 저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를 통해 검은 무늬병, 곰팡이 등 병균의 활동을 억제해 작물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저장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가 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큐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큐어링을 거친 다음에 창고에 저장을 할 때 저장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구마가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고구마는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썩어 품질 관리가 매우 어려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온도 12도, 습도 84%의 조건에서 일정 기간 저장 후 염소수를 통한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듯 체계화된 수확 후 처리 시스템을 통해 병균에 의한 부패 방지는 물론 작물 자체의 신선도 유지를 기대할 수 있죠. 네, 고구마는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도수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염소수와 같은 살균수를 통해서 노즐 세척을 통해서 좀 더 미생물 제어에 용이하고 그리고 세척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선도 유지 기술로 수출의 날개를 단 뿌리 작물. 실제 수출 중 곰팡이로 인한 고구마 부패는 25에서 30%가량 줄었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신선도 유지 기간은 무려 20여일이나 늘어났습니다. 수출을 할 때는 농산물이 수확한 후에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미주, 유럽 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농산물은 자기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호흡 억제, 그다음에 부패 미생물을 제어함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제어하면 선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품질이 유지되고 향상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선도 유지 기술은 뿌리 작물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던 항공 수출을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다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장 기간이 길어진 만큼 1년 내내 국산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죠. 그 덕을 본 또 하나의 작물이 양파인데요. 우리나라 조생종 양파의 경우 유통 시 품질 저하 현상으로 수출이 불가했던 뿌리 채소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싱가포르 첫 수출에 기쁨을 누렸죠. 예를 들자면은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3, 4월에 수확되다 보니까 양파 자체가 쉽게 무르고 또 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동안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생종 양파에 맞게 양파를 큐어링하고 그리고 나서 양파 수송 중에 물러짐 억제를 위해서 흡습지를 처리하고 팔레트 적재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조생종 양파를 수출했고요. 저장 양파인 경우에는 이제 저장 조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기 전에 저장고 소독이라든지 큐어링 그리고 저장 이후에 저온에서 이제 상온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결로 제거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저장 양파도 수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압상으로 인한 물러짐 현상과 결로 탓에 그동안 수출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양파. 양파를 연중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장했던 양파를 수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양파는 저장 중에 통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메시 그 컨테이너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저장한 양파는 약 0에서 1도씨에서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양파를 수출하기 위해서 꺼내게 되면은 온도 차이 때문에 이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로를 제거해서 수출하는데 하나의 전 과정에서 결로를 제거하고 양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대만의 중만생종 양파를 수출해 왔습니다. 수출한 만생종 양파는 다발로 싸 냉장 수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조생종은 전용 운반함과 흡습지, 송풍 처리 등 신선도 관리를 차별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처음 수출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일본과 같은 단거리도 아니고 비교적 이제 중장거리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생종 양파를 수출하다 보니까는 이제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현지 바이오로부터 이제 받은 것은 도착할 당시에 양파가 부패나 이상한 양파가 없었고 비교적 품질이 매우 양호했다라는 이제 반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현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파를 수입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높인 신선도 유지 기술. 대만보다 4일이나 더 걸리는 싱가포르 수출에 성공한 건 수송 중 저장 온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 보통 이제 양파 수출할 때는요, 그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냉장 컨테이너는 이제 온습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로고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조생종 양파는 수출을 위해 다시 선적 현장으로 향합니다. 내수만 가능했던 작물에서 언제 어디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K 농산물로 더 큰 가치를 갖게 됐는데요. 먼 타국으로 향하는 길, 이제 신선도 유지 시스템의 최후방 기술이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온도가 조절이 되는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CA 컨테이너는 온도뿐만 아니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송 중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게 되면 농산물의 호흡이 줄어들고 또 대사 활동이 낮춰지게 돼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신선 농산물 선박 수송은 저장 온도와 다른 뿌리 채소의 특성 때문에 한 가지 품목만을 정해 수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기 어려웠던 거죠. CA 컨테이너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여러 뿌리 작물의 혼합 선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홍콩이나 일본 같은 가까운 곳에만 수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또 그 혹은 미국이나 유럽까지 장거리 수출로 수출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수출의 특징이라고 하면 혼합 선적이 되는 것인데 혼합 선적이 되면 빠르게 품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 CA 기술을 활용하면 혼합으로 보냈을 때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 기술은 신선 농산물에 있어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장애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보존 기간은 늘리고 신선도를 유지하며 더 멀고 넓은 곳으로의 진출을 이끌었죠.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 지속된다면 K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산된 과일들, 농산물들은 전체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해외 수출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 현재는. 그래서 동남아, 그다음에 미주, 유럽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열어서 수출해야만이 수입 농산물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산청 한가운데 둘러싸인 경남 하동의 한 농장. 스팀 살균으로 몸단장을 마친 이 많은 병들은 새송이 버섯을 품을 버섯 재배용 병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총 5만 병. 이곳은 고품질의 새송이 버섯을 대량 생산하는 대규모 버섯 농장입니다. 단일 농장 규모로서는 가장 큰 버섯 농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5만 병을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동일한 시기에 수확하여 동일한
지역으로 저희가 수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회 생산량 10톤, 이 중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생육통의 환경은 시기별 버섯의 생장에 따라 모두 다르게 조절되는데요. 많은 양을 재배해도 버려지는 버섯 없이 모두 균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 자란 5만 병의 버섯을 동일한 시기 한 번에 수확하는 방식. 보통의 버섯 농가라면 7일이 소요되지만 이곳에선 단 하루, 출하 날짜에 맞춰 곧장 수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동일한 나라로 수출이 되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을 하기가 쉽고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균 배양부터 생육까지 약 60일. 버섯 역시 기온이나 기후에 매우 민감한 신선 작물입니다. 습기를 먹게 되면 균의 특성상 금방 무르고 변질되죠. 대규모 재배를 할 땐 특히 많은 양의 품질을 고르게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곳에선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환경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섯 생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O2, 온도, 습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우는 농부들의 세심한 손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관 시기가 짧아 신선함을 더 오래 간직하긴 하지만 사실 신선 농산물은 수확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기 마련이죠. 수송 기간 동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만 합니다. 수출 전 저희가 예냉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확 후 하루 동안 예냉실에서 예냉을 해가지고 버섯의 품원이 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가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출할 때 좋은 품질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럽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GAP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버트 하인이라는 네덜란드 슈퍼마켓 체인에 들어가는 인정까지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해외 수출에 꼭 필요한 인증서를 저희가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지역에서는 지금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장기 품목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새송이 버섯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CA 기술을 저희들이 좀 더 발전 보완시켜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곳의 새송이 버섯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겁니다. 아직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조금씩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으로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K농산물. 그 자부심이 밑거름이 되어 이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겁니다.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푸른 숲이 병풍처럼 펼쳐진 풍경. 이 생명력 가득한 초록빛 덩굴안, 작고 붉은 보석이 열렸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하나의 열매에서 5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가 중국, 동북성, 러시아 일부, 다음에 한국, 북한,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한약재, 약재, 혹은 중국에서는 보건식품 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한국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오미자는 주로 시베리아나 동북아에서 생산되는 열매. 우리나라에서 오미자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성이라는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다 보니 조금 더 특별한 스토리가 필요하죠. 차별성을 갖고 또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오미자 상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만의 이제 특별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황금 오미자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음료 형태를 좀 제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다가기 쉬운 제형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각 나라에 맞는 각 나라의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와 소구점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오미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좀 효능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수출의 크나큰 장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오미자를 차별화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음료군으로 가공하면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을 성사시켰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오미자에 대한 반응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시선을 끄는 게 뭘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어들이 오미자 모르잖아요. 오미자가 뭐야? 그냥 지내가죠. 바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거다. 그러놓고 선전하면은 이게 품질이 인정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이어들이 그래?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한번 먹어봐라. 다음에 오미자가 뭐라는 것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응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우리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서 선택한 또 하나의 전략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부터 B2B, 해외 전시 박람회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미자를 알려왔는데요. 그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2018년 말레이시아 첫 수출에 성공하며 지금까지 무려 25개국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대란 등과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국이나 미국, 일본 중심으로 수출을 했다면 최근에는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몽골 같은 지역으로도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농식품의 세계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라진 우리 농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FTA를 성공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농업인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은 더욱 단단한 농업 경쟁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넓은 세상. 메가 FTA 속 한국 농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팜의 요체는 이 기술보다는 데이터예요. 그게 꼭 온실에서뿐만 아니라 노지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런 명명하는 그런 정밀 농업들이 우리 농업에 확산돼야 돼요. 더욱 거대해진 국제 교류의 장. 우리 농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한 번 세계 경쟁에 도전하는 K농업. 스마트 농업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농업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메가 FTA 시대, K농업이 나아갈 길을 알아봅니다.